달골. 사람들이 진짜 너무 대단하다. 이게 하나 세계 유일이라니까. 자, 들어가세요. 많이 기다리고 계시네요. 아, 우리 새 이 실장님이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세요. 네네. 김미경 입장인데 그 앞으로 이제 임시 문중에서만 오는 거죠? 예. 네, 와 멋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김경민이었잖아 오늘. 예. 쉬는 날. 아 이걸 좀 제가 넣어버리니까. 여기 문화관이네. 월곡. 예. 한수가 옛날에 소비에트 마이크 선생님. 이창우 선생님. 마이크 안 되죠? 항상 그 대변인은 따라다니는 그래. 동 내가 뒤에구나. 뒤에 사회 기념. 제4회 아, 제4회가 지읒을 뒤읒. 3.1 독립운동 제4회 기념. 3.1 독립운동 제4회 기념. 이 제4회면 1923년도. 예, 이제 안에 이제 관장님 해설해 주시죠. 아 저한테 마이크 저를 주신 거예요? 네. 저 없어도 되는데. 아니 목소리가 사람이 많아서. 아 제 목소리가 큰데 주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할까요? 안녕하십니까. 정말 전국 각지에서 이렇게 멀리서 월곡 코리안 문화관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관장님이 누군지는 엄선 다 설명해 놨어요. 예, 또 안 그래도 저희들은 김순은 교수님 덕분에 이 우리 문화관이 절반 정도는 운영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오신 손님들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 문화관을 소개시켜 주시려고 하셔서 정말 제가 또 내일 아침에 일찍 또 외국 출장을 가야 되는데 사실은 오늘 또 나오기 어려운데 교수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또 못 가놨어요. 안 가고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기 보시다시피 저 3.1 독립운동 제4회 기념이라고 써졌는데 여기 사진이 보이시죠? 이 사진이 연해주 우수리스크에서 1923년 3월 1일에 3.1 독립만세운동 4주년을 기념해서 그때 연해주 우수리스크에서 살던 고려인들이 각 단체 또 각 학교 각 직장별로 다 단체를 구성해서 오전 9시까지 태극기를 만들어 그려가지고 그때 독립운동이 기념문을 세워놓고 거기 아침에 다 모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전까지는 일본군이 연해주에서 1922년 10월 25일에 완전히 물러나죠. 그 전에는 3.1 만세운동 기념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집행부에서 다 조직을 해줘요. 뭐 어느 학교 학생은 무슨 길로에서 어디로 들어와서 태극기를 들고 만세운동을 하면서 3.1 혁명가를 부르고 어디로 돌아와서 어디로 집결한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날 오전 내내 다 태극기를 들고 만세운동을 전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세웠던 이 기념문인데 이게 유일하게 지금 사진으로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시다시피 태극기가 벌려지죠. 그리고 저 사진을 확대하면 아침에 사람들이 일부 모이기 시작하는데 그때 들고 있는 하얀 게 확대해보면 그게 태극기예요. 그래 이제 이렇게 모였던 거죠. 그래서 고려인들의 어떤 항일 독립 의지 그것을 표현하자 해서 우리 문화관 입구에 들어오는 입구에 이걸 형상화해서 이렇게 조형물을 만들었습니다. 저 사진을 우리 관장님이 처음으로 구해가지고 공개를 해놓으셨어요. 어디 가도 못 보는 사진이 여기 있습니다. 관장님 이 박수 쳐줘야 돼요. 네. 빨간 것은 당연히 옛날 소련 소비에트 국기입니다. 그런데 그 국기인데 그것은 확대해도 이 바람 때문에 그리고 소련 국기가 그 납과 망치 그 구석에 있어가지고 그건 확대도 선명하게 안 보여요. 그냥 붉은색으로 뭉뚱거리게. 그래서
저희들은 뭐 정확히 표현할 수도 없어요. 그게 안 보이니까. 우리 태극기만 선명하게 보이니까 붉은색으로 그대로 영상을 했습니다. 네. 안으로 들어가시죠. 그러죠. 어우, 크네요. 오. 이쪽으로 좀 오십시오. 예. 예, 그거 가실 때 저 가져가. 사실 우리 전시 공간이 좀 좁아가지고 그 두 팀으로 나눠서 보시면 좋은데 지금 우리 문화관 해설사가 또 오늘 쉬는 날이라 그 좀 불편하시더라도 한꺼번에 저하고 1, 2층 보시죠. 예. 여러분들 멀리서 굉장히 피곤하실 것 같으니까 간략하게 제가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저희들 문화관은 1, 2층이 있는데 1층은 이제 상설전시실입니다. 여기 그래서 고려인 160년 이주 역사를 연대기적으로 이 두 칸의 방에 5개의 테마로 짤막하게 이 역사를 이렇게 설명해 주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저기 잠깐 보시면 이거 이제 사이버 전시관인데 이게 작년에 저희들이 작업을 해서 우리 문화관에 소장하고 있는 자료들을 전시 공간이 적으니까 이렇게 저희들이 이렇게 터치만 하면 그리고 한국어, 러시아어, 영어로 이렇게 해서 이 내력과 요 시대, 생산지, 생산년 이런 것을 다 확인할 수 있게 저희들이 미디어걸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내용이 짤막한 것도 있고 뭐 그렇게 됐죠. 그래서 뭐 이분 같은 경우는 그때 소련 시대에서 수로 정합상에서 자금량을 60% 초과 달성한 공로로 손보배라는 사람이 그 기념으로 찍었는데 참 특이하게 이렇게 찍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저희들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문서도 있고 사진도 있고, 네, 뭐 이렇게 유필원고도 있고. 네, 그럼 이제 여기 잠깐 이제 보시죠. 여기 1, 2층 이제 보면서 지나가겠습니다. 그 말씀하셨다시피 여기 1층은 고려 이제 160년 이주 역사를 연대기적으로 보여준 것인데 1863년에 최초로 함경북도 북부지방에서 하는 농민 13가구가 계속되는 기근, 그때가 이제 조선 철종 때거든요. 계속되는 기근하고 관리의 이 학정을 못 이겨가지고 두만강을 건너서 지신의 강변에 정착해서 농사를 짓고 산 게 최초의 이주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 물밀듯이 이주를 하고요. 이제 이주에서 정착하고 자리를 잡고 좀 살게 되는데 1905년에 우리가 울산의학으로 외교권을 빼앗기고 그러면서부터 의병운동이 일어났는데 우리 한일 의병운동이 관군하고 일본군한테 쫓겨서 그래서 더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서 두만강을 건넙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특히 홍범도 장군 같은 경우는 1907년에 두만강을 건너가지고 거기서부터 1908년까지 국내 침공작전을 도강을 해서 40차례를 이렇게 했던 게 있죠. 그리고 특히 1907년에 전미칠조약으로 구한국 군대가 해산되고 무기를 이렇게 해서 해소하니까 그때 홍범도 장군 같은 분들이 포수를 하다가 무기를 뺏기기 싫다 해가지고 이분은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조국의 독립이나 이렇게까지 생각 못 하셨는데 그때 포수들을 모아서 저항하자 하면서 이제 역사의식에 눈을 뜨고 그러면서 조직적으로 저항을 해서 가장 대표적인 한일 독립 의병장으로 활동을 하셨죠. 그래서 이건 뭐 보시다시피 지금 그 사진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저희들이 잠깐씩 1년에 한 번씩 새로운 전시하는데 여러분들 그 일본에서 중국 해령에서 아니 우리 저 뭡니까 함경도 해령에서 중국 한도의 용병까지 일본이 은행 자금 30만 원을 말로 이렇게 마차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데 그게 이제 15만 원 탈취 사건인데 사실 정확한 이름은 탈취 사건이 아닌 15만 원 회수 사건이죠.
우리 자본을 수탈해갖고 가지고 있는 거 일본 은행자가 탈취가 아니라 회수. 그래서 그때 철혈 광복단원들 6명이 그때 이 호송 차량 그 관원들을 죽이고 탈취했는데, 그래서 그것 가지고 군자금을 군인 항일 무장투쟁 부대가 사용할 무기를 구입하려고 그때 블라디보스토크로 넘어갔는데, 이 어민섭이라는 이 밀정이 일본에 보고를 해서 그때 정말 새파란 청년들 몇 명이니까 3명이 압송돼가지고 서대문 형무소에 사형을 당했는데, 최계립이라는 분은 그때 헌병대가 쏜 총으로 10개를 관통을 당했어도 이분이 울타리 2개를 띄워놓고 도망가가지고 이분은 목숨을 구했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이 사건을 이제 나중에 김준이라는 코리안 작가가 1964년에 참 최초의 장편 소설로 15만원 사건이라는 이 책을 냈어요. 근데 이분이 누구냐면 여러분들 문익환 목사님 아시죠? 예. 이 최계립 25만원 탈취 사건의 주역이 누구냐면 문익환 목사님의 이모부입니다. 그리고 이분의 아내가 같은 철혈 광복단으로 활동했던 김신희, 이분이 김신묵 여사의 언니예요. 김신묵 여사가 문익환 목사님 어머니죠. 최기립이 어디 있어요? 네. 이분이 맞습니다. 이분이 최계립이고요. 지금 이분이 김신희, 저 문익환 목사님은 그 큰 이모 되시죠. 예. 김준 선생님이 이분도 15만 원 그 사건에 그 동명이인입니다. 예, 이분은 소설가고요. 그렇게 되죠. 그리고 이제 또 한 분은 홍범도 장군은 이제 워낙 알려져서 봉오동 전투, 청산리 대첩, 그리고 사실 청산리 대첩도 그렇죠. 봉오동 전투는 이제 1920년 6월 초에 승리를 했고, 그게 이제 10월에 청산리 전투에서 사실은 김자진 장군이 그때 젊은 나이였고, 또 그분도 군사 전문가는 아니었죠. 훈련이 안 됐는데 의기는 팔팔해서 이렇게 일본군하고 대적을 했는데, 그때 사실은 포위를 당해서 몰살될 지경이었죠. 근데 홍범도 장군의 대한 독립군단이 지나가다가 거기를 역으로 포위해가지고 오히려 전멸을 시켰던 사건이죠. 그리고 김경천 장군도 워낙 잘 아시겠죠. 예. 김경천 장군은 지도네요, 이거는? 예, 이건 지금 너무나 간단한 전투 요도고요. 이분이 일기에 남기신 제대로 된 지도들은 등고선 방향 표시까지. 이분은 군사 전문가거든요. 김경철 장군. 예, 김경천 장군은 사실 저기였죠. 1904년에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고 이 러시아가 인천 앞바다에서 패배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우리가 침략하였는데 우리나라 내각이 부랴부랴 겁이 나니까 일본에 잘 보이기 위해서 50명의 유학생을 일본으로 보내요. 그때 50명의 유학생 중에 조소환도 있고 최린도 있고 그랬는데, 그때의 김경천 이분이 일본어를 배웠기 때문에 반장이 돼가지고 인솔해서 일본으로 갔는데, 이분은 일본에 가가지고 유학하는 동안에 서점에서 나폴레옹 약전을 일본어로 번역된 걸 보고 분개, 나는 군인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최초로 일본 육군 중앙유년학교, 그리고 일본 육군 사관학교 이렇게 나오면서 이제 후배로 지청천이 다 들어오죠. 그리고 이분은 28 독립선언서 그때도 선언할 때도 이분이 뒤에서 조정을 하는데, 이분은 군인 신분이기 때문에 기회를 보고 있었죠. 그래가지고 이분이 3.1 운동 직전에 휴가를 얻어가지고 서울에 왔는데, 그때 3.1 운동 만세운동이 일어날 때 종로에서 직접 그 윤치호하고 같이 그때 종로 그 무슨 회관 2층에서 만세운동하는 걸 직접 눈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제는 칼을 빼앗으겠다. 그래가지고 결심을 하고 이제 지청천 또 이응준 이렇게 불러가지고, 야 어떻게 하냐, 우리 거사하자. 그렇게 해서 지청천은 더없이 기뻐서 그러면 합시다 하는데, 이응준은 정리 하자고 했다 핑계를 대고 빠지죠. 그런데 그 사람은 해방돼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뭐 잘 살다 갔죠. 이 김경천 이분은 신흥무관학교에서 김경천, 지청천, 신동천, 이게 남만삼천이라고 그러죠. 이 군사 전문가들. 게다가 이분은 나중에 이제 연희주로 넘어가서
백마를 타고 일본의 지원을 받아서 그 침입해오는 러시아 백군들하고 그리고 그 마적도 일본이 다 뒤를 대줬죠. 그래가지고 마적들이 고려인 마을을 입수하고 그러면 마을 자체를 불지르고 완전히 그 살 수 없게 만들고 그랬는데 마적 소탕 그리고 그 백군들 여기하고 전투해서 그야말로 그래서 그 뒤로 백마탄 김장군 그리고 통화일보도 1923년 무렵에 보면은 그 공민이라는 사람 이분이 나경석 그러니까 뭐냐면 나혜석이 오빠죠. 그리고 남문희의 지금 할아버지인데 네. 그분이 그때 거기 건너가가지고 실제 이 김경천 장군 인터뷰해가지고 경천 김장군 해가지고 통화일보에 아주 기사들이 여러 번 실려요. 그리고 이분을 뭐라고 표현하는 군신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이분이 전투 과정 중에 1920년부터 1925년까지 일기를 썼어요. 틈틈이 일기를 써서 보충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일정한 부대를 거느린 지휘관이 전투 과정 중에 쓴 일기는 세계적으로도 없어요. 회고록은 많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스탈린 시하에서 또 탄압을 받아가지고 수용소에서 목숨을 잃었는데 2005년에 이 일기가 가족금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경천아이록입니다. 이것을 지금 일부분이고요. 제가 이거 탈취하고 번역해서 책으로 냈습니다. 책 제목이 뭐예요? 경천아이록. 이분이 경천아이록? 일기 표지에 경천아이록이라고 적었고 아일록이요? 경천아 자기를 스스로 아이로 표현해서 경천아의 일기다. 그래서 경천아일록. 경천아일록. 예, 여기에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다 나옵니다. 그 이육사의 광해에 나오는 백마 타고 그런 초일이 김경천 장군이라는 소리 있는데 그분은 허영식 이게 별 이야기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이야기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진지하게 이게 제기됐던 문제인데 김일성이 나중에 그 뿌가초보를 타고 45년 9월 19일에 하바롭트에서 원산항으로 들어오죠. 그런데 이제 자기는 해방 전투하면서 들어왔다고 하는데 내가 그 백마탄 김장군 김일성이다. 그래서 김일성의 그 원조가 김경천 장군이었다는 이야기가 이미 고려인 그 학자들 사이에서도 많이 거론이 됐어요. 지금 증명은 안 됐습니다. 네. 김경천 장군 있어요. 연해주에서 치열하게 항일 무장 투쟁을 전개했는데 그때 1918년에서 1922년 사이에 약 1만 명의 고려인이 자발적으로 항일 무장 투쟁 부대를 46개를 만들어 가지고 투쟁을 했고 그때 민간인까지 포함해서 약 2,000명 정도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군이 물러나고 난 뒤로 소련에서 그때 이제 어쩔 수 없어서 더 이상 무장 투쟁을 할 수가 없고 이제 문화운동을 전개를 합니다. 1923년부터 1937년 그 가장 특정한 시기는 1928년부터 1933년 사이에 연해주에 한 20만 명의 고려인이 사는데 그때 380개의 민족학교를 세웠고 17개의 크고 작은 모국어 신문과 잡지 그리고 수많은 극단들 그래서 1931년에는 한민족 최초의 고려 사범대학교 우리한테도 없었죠. 그리고 1932년에는 우리 한민족 최초의 모국어 전문 연극극장인 고려극장 그 극장이 지금도 있어요. 그리고 200개의 작은 도서관 그 종남서라고 불렀어요. 그때 그러니까 이 문화운동이 용광로처럼 들끓었습니다. 수많은 서적을 편찬했고 번역을 했고 뭐 그래 일부분들이 지금 이런 거죠. 우리가 그걸 잘 모르는 사실입니다. 선생님 여기 조명희 시인이요. 이분은 이분은 연해주로 이주하는 중간에 돌아가시지 않아요? 아니 이분은요 이제 카프 작가죠. 충북 예. 진천이 고향이고 이분은 그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가장 먼저 희곡 작품을 서적으로 아마 편찬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소설가로서 그리고 이 리얼리즘 계열의 그러니까 카프 작가로 그래서 1928년에 낙동강이라는 아주 유명한 소설을 썼는데 이게 카프 작가들이 다 사회주의적인 리얼리즘이라 그 일제에 저항하는 거니까 일본의 이 추적을 피해가지고 28년 여름에 망명해요. 연해주로 망명해가지고 거기에서 그해 11월 7일에 삼봉신문에 짓밟힌 고려라는 유명한 저항시를 씁니다. 일본 제국주의의 무지한 발이 고려의 땅을 짓밟은 지도 벌써 오래다고 아주 펼쳐지는데 그때 이 시가 연해주 고려인들의 심금을 울려가지고 그때 청년들이나 어떤 모임에서 이 시는 반드시 한번 이렇게 읊고 지나가는 걸로 그래가지고 그럴 정도로 이 시가 고려인들한테 크게 영향을 미쳤죠. 그리고 그 뒤로 젊은 학도들을 모아가지고 한글 문학을 일으켜서 이분은 제수고려인 한글 문학의 시조입니다.
그래서 조명이. 죽음이 어떻게 됐는지 되게 이거는 궁금해요. 이제 당연히 그렇죠. 37년에 강제주 직전에 예. 체포돼가지고 38년 4월에 사형 선고받고 5월 10일인가 총살형으로 고려인들이 2주 전에 총살된 분은 별로 없어요. 고려인들 2주씩 그러니까 2주 전에 체포됐는데 2주 된 뒤로 38년에 대부분이 총살돼요. 네,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강제이주. 사실은 연해주 지역이 국제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지역이에요. 중국은 옛날에 자기 땅이었으니까 뜻을 자꾸 거기에 그 미련을 갖고 있고, 일본은 일본대로 호시탐탐 노리고, 그런데 이 고려인들은 가장 그 전쟁 시기에 투철하게 백군을 몰아내는데 싸웠거든요. 스탈린 정부가 들어서면서 가만히 이제 두지를 않았죠. 그래가지고 고려인들이 일본인들과 얼굴 구별을 할 수 없어서 어쨌거나 고려인 사이에도 사실은 물론 독립운동에 이렇게 투신하고 또는 그 뒤에서 후방에서 지원해준 분들이 대부분이었는데 그때 그 뭐냐면 경제적인 부를 이루겠던 일부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일본에 앞잡이에 있긴 있었어요. 예, 뭐 가나인이 뭐 미네를 만들어가지고 일본 세력이 강했을 때는 거기 뭐 비운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어쨌거나 일부였고 또 그걸 떠나서 앞으로 뭐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없는 죄를 가지고 장차 일본에 협조할 가능성이 있다 해가지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고려인들을 1937년 8월 21일에 강제주 명령서에 서명을 내리고 그게 9월 9일에 첫 열차가 출발해서 대개 한 달가량 달려서 10월 9일에 첫 열차가 도착했고 그해 이제 연말까지 17만 2천 명이 강제주 열차에 실려서 중앙아시아로 갔는데 가는 사이에 다 겨울이 됐죠. 그리고 열차도 뭐 화물 차량이고 그런데 중앙아시아 국가에 이야기는 했어요. 소련 정부에서 이주민들이 올 거니까 이 사람들의 주거 대책을 마련해라. 그런데 20만이 되는 사람들을 누가 마련을 합니까? 자국민도 그때 어려웠을 때. 그래서 이주된 사람들 일부 크르기스탄으로 간 경우는 날씨가 따뜻해가지고 배정해준 집에 들어가서 한겨울을 지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카자흐스탄으로 북부에 간 사람들이나 뭐 대부분은 마련이 안 되니까 그래서 겨울을 나기 위해서 이제 토구를 팠죠. 땅을 파고 지붕만 위로 올리고. 그런데 그해 추위와 풍토병으로 약 2만 명 이상 지금 정확한 수치가 안 나와요. 3만 명 가까운 노약자 어린이가 이제 목숨을 잃고 그때 통곡 소리가 안 나는 집안이 없었다고 그래요. 그 많은 고통을 겪었고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도 이게 나죠. 우리가 뭐 지금은 달라졌지만 그때 뭡니까 우리가 수천 년을 내려온 농경민족이었죠. 농경민족의 그 특징이 근면함과 이 농사 이 기술이 있죠. 그래가지고 중앙아시아 갔는데 특히 카자흐스탄은 가보니까 가을밭, 소금밭, 진팔 원래 바다가 융기한 지역이라 하얗게 소금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땅을 파서 물이 나와도 그게 짠물이에요. 그런데 다행히 천산산맥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강이 북쪽으로 흘러요. 북쪽으로 흘러가는 강들이 모여서 이제 아라레로 흘러가고 그런데 이제 그 강을 수로를 파가지고 연결해가지고 물을 끓여들어서 농사를 짓고 그렇게 했죠. 그래서 고려인들이 불과 4, 5년 사이에 다 일고 개간해가지고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불과 몇 년 사이에 노동 영웅들을 배출하죠. 소련에서도 그때 농사를 지어가지고 식량이 부족했던 그리고 전쟁 시기에 식량이 아주 부족하죠. 그때 고려인들이 식량 증산하고 벼재배에서 성공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고려인들이 크게 공헌을 하게 되죠. 이건 제가 잠깐만 이야기를 해드리고 2층으로 가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고려사범대학교 조선의문학과 1회 졸업생 1939년에 강제주 이후에 이 사람들이 지금 무슨 일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어느 날 1937년 9월 10일에 고려사범대학교 시당위원회에서 전교생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25일에 강제 이주되니 준비를 해라. 15일 줬죠. 그랬더니 그때 이 고려인이 아닌 타민족 교우들 몇 명이 따로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학생들을 모아놓고 뭔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들은 우리의 제자다. 우리는 제자들을 버려둘 수 없다. 우리는 너희들하고 같이 가겠다. 그래가지고 고려인이 아닌 타민족 교원 5명이 자발적으로 강제적으로 달려요. 그리고 또 한 명이 뭔 일이 있었냐면 이 사범대학교 식당에서 일하는 러시아 처녀가 있었어요. 학생들하고 나이가 비슷하죠. 17, 18살. 울면서 내게 가장 좋은 인상을 남겨준 백성은 고려인이다. 나는 당신들을 따라가겠다. 그래서 9월 25일에 가족들의 그
그런 만류를 끝까지 뿌리치고 자발적으로 강제 절차를 타고 중앙아시아 가서 고려인으로 동고동락을 했어요. 대단하죠. 그런데 그 중에 딱 이 한 분만 지금 사진으로 지금 확인을 했어요. 이 교수라고, 이분이 문학 원론과 세계문학을 강의했던 교수예요. 이분도 자발적으로 강제 절차를 통하셔서 이 고려인으로, 이걸 잊지 말아야 되겠죠. 정상민 선생님이라고 이때 고려 사범대학교 학생이었는데 이분이 증언을 해주셨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사진을 찾아,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고려인 강제주 이야기할 때 반드시 이분 이야기를 해라. 그 위대한 사람들이다. 이분들 이야기도 잊혀지면 안 된다.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네, 얼른 가고 밥먹으러 2층 그러면 잠깐 둘러보고 예, 가십시오. 잠깐. 누가 비농물. 네, 2층 잠깐 둘러보고 쉬나요? 그럼 10분 동안 가보고 안 올라가 싶은 분은 더 설명해드리고. 그게 이 마을은 한나절 이상을 시간을 끌고 좋아해요. 그 사람들이 지금도 우리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돌잔치, 결혼식, 환갑잔치 이런 행사를 아직도 하고 있어요. 그 실패자고 너는 오래 살겠다. 결혼식 잔치 옷은 이제 그쪽 동네 옷을 입고 있지만은 그 환갑잔치 해놓고 그분도 방송 구에서 구비에서 주고 그 관장님 아까 그 실장님 또 해설사 한 분 세 분의 인건비를 구에서 대주시고 구에서 대니까 돈이 많지 않지. 시에서는 훨씬 다니가 있어. 공감을 시비에서 우리 시가 돈이 없어. 가난해. 창원 같은 데가 있어. 그렇지. 여기는 돈이 없어. 이조를. 어우, 읽을 게 엄청났네. 그래서 한글 문학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중앙아시아에서 1980년대까지 크게 유명합니다. 그리고 2008년 3월에 마지막으로 고려의 문학이 태어난 곳은 어디인가 해서 이 평론이 실리고 한글 문학이 끝나요. 참 해석하기 마지막에. 그리고 여기 보시면 1958년부터 1990년까지 한글 문학 작품이 또 15건이나 간행을 했어요. 그런데 당시 소련에서 러시아가 아닌 소수민족이 자기 언어로 이 책을 낸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때 이 작가들이나 신문 그 어떤 지도자들이 스탈린 사후에 당국에 끊임없이 요구를 했어요. 우리 신문도 좀 지면도 늘려주고 지위도 올려주고 우리는 소련 사이에 공헌을 하니까 농업 성과도 알리도록. 그런데 그게 핑계죠. 그렇게 해가지고 지면을 확보해서 이런 걸 모국을 지키려고 허가를 어렵게 이렇게 받아가지고 작품집도 내고 그러면서 한글 문학도 지키고 민족어를 지켜. K-팝하고 한류 하는데 어떤 K-컬처에 어떤 선구자가 저는 고려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왜 끝나요? 강제주 돼가지고 중앙아시아에서 대학에서 모국어 사용 못하게 하고 뿔뿔이 흩어나가지고 이제는 연해주처럼 모여있을 수 없고 진출할 데가 없으니까 이제는 러시아어를 배워야만 생존할 수 있거든요. 한국어는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대학도 없고 뭘 못하죠. 1세대들이 나이가 드니까 어떻게 하든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2세, 3세가 유입은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그때 북한에서 소련에 유학을 했던 국비 유학생을 보냈던 유학생들이 1958년에 한 10여 명이 그때 북한의 김일성 개인 숭배를 반대하고 항명을 하는데 그때 이제 이 정추 선생님도 한 명이에요. 그런데 그때 소련의 엘리트들이 망명을 해가지고 2세대를 형성하면서 한글 문학하고 희곡 작품을 이분들은 프로 수준으로 올려. 왜 그러냐면 이분들은 모스크바에서 제대로 교육받았거든요. 그런데 이분들도 나이가 들어가니까 사할린 한인들한테 또 끊임없이 손을 내밀어서 사할린은 1963년까지 모국어 교육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때 기자 작가들이 또 일부 와가지고 한글 문학이 유지가 됐죠. 네. 그래서 참 아쉬운 일입니다. 네. 뭐 시간이 별로 없는데 그리고 여기는 그냥 제가 설명만 드릴게요. 여기는 이제 고려인 인물들을 발굴하고 해마다 저희들이 전시를 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전시인데 이번에는 그 가족이 정말 그 스탈린 시대 때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본가 외가 쪽으로. 그 가족들이 말 그대로 지도자였으니까 스탈린이 38년을 다 처형해버렸고
그리고 소련은 뭔 제도가 있냐면 부부는 사상을 같이 나눈 동지다. 그래서 이 죄목을 씌워가지고 그 남편을 처형하거나 그러면 그 부인도 붙잡아가지고 조국을 배반한 자의 아내를 가두는 수용소가 따로 있어요. 그런데 거기 들어가면 몇 년 안 지나서 깨부고 죽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같은 경우는 그래요. 그렇게 되니까 그 부인도 자식하고 이제 붙잡힐 위험에 처했는데 다행히 그때 이분을 체포했던 사람들 그 전에 동지였으니까 일부 사람들이 귀뜸을 해주죠. 너희들 체포할 거니까 피해라. 그래서 이런 분들이 막 오지로 피하고 도망가고 그런 과정에서 그 자식들이 지지락을 공부하다 만나가지고 국제적인 과정을 최초로 이루고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뭐 카자흐스탄 지지락을 새로 개척하고 뭐 이래저래 하면서 학자로 성장 이런 과정의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야기 들어보면 사연들이 하나 사연들이 많습니다. 피카소의 베르니카처럼 안 봐도 무슨 그림인지 아시겠죠? 네. 고려인 이렇게 표현한 그림인데 문비뚜르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여기서 문비뚜르 가지고 화가 있죠. 저 맨 끝에 있는 거. 이분이 2년 반 전에 여기 영주기 누구였어요. 그리고 이분이 저 책도 4권이나 표지를 작가님을 그렸는데 이분이 지금 원로 화가인데 유일하게 고려인 강제주 사건, 고려인 인물들, 역사적인 사건 이런 거 그리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2017년에 고려인 강제주 80주년을 지구에서 후손들에게 교훈을 주고 조상들 때 헌정하기 위해서 그렸어요. 그런데 뭐 이건 안 봐도 다 알겠죠. 그런데 강제주 중에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게 딴 게 아니라 어디로 언제까지 간다 그 이야기를 안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굶주린 것보다도 가도가 더 것이었고 그런데 이주하면서 그리고 가족이 있던 사람들 서로 위로하요. 그런데 이분은 누구냐면 14살 때 혼자 강제를 겪었어요. 우스르스에서 태어났는데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돌아가셔서 혼자였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지금 중학교 1학년 나이죠. 위로할 가족도 없이. 그런데 이분이 강제를 들어서 살아남았어요. 이분이 누구냐면 문비뚜라고 어머니. 그래서 문비뚜라고 그러죠. 이 어머니가 이 어려움 속에서도 강제주 당했는데 살아남고 자기가 그림을 그린다니까 그때 당시에 고려인들이 어려우니까 다 돈 버는 일만 하가 있어요. 지지해주고 스케치를 사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머니를 통해서 이 이주한 1세대들에 대한 어떤 강제의 표시 이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 국가 지정기록물 전시실인데 우리가 들어가면 그런 것들에서 국가 지정기록물 1호가 유진호의 제헌헌법 초고고 또 조선말 근사점 편찬원고 그리고 토산 안창호 기록물 우리가 된 뒤로 나중에 늑법 문익환 기록물도 지금 국가 지정기록물로 등재됐거든요. 근데 우리 것도 23권이 됐는데 2권이 고려 극장 역사를 보여주는 2권의 사진첩 그리고 나머지는 유필원고들인데 뭐 공포 같은 기록 나온 거는 원고지 120년대 1989년에 나온 걸로 고려인 강제주 사건을 최초로 고발한 작품인데 문학적으로 세련되어 있는 작품. 그리고 이 작가가 역시 85년에 쓰고 86년에 2달 이상 순회 공연했던 폭발이라는 희곡 작품인데 이건 지금까지 소련에서 생산된 모든 장르 작품을 통틀어서 광주 5.18 민주화운동을 주요 사건으로 다룬 유일한 작품. 이 문제를 소련에 유일하게 알린 작품이에요. 그리고 이제 김기철 쓴 금강만은 1920년에 연해주에서 항일 투쟁하던 일본 밀정들하고 치열하게 두뇌 싸움하면서 항일 투쟁하던 걸 아주 훌륭하게 쓴 원고지 180매의 중편소설 그리고 고려인의 구정가요들을 이렇게 악보까지 그려서 이렇게 집대성한 이러한 것들이 다 국가 지정기록물로 지금 등재가 됐습니다. 그리고요 극장 이야기에서 그런데 우리가 나운규의 우리 아리랑이 우리 최초에 1926년에 나오죠. 연해주에서 고려인 영화 1927년에 도전이라는 영화 최초로 나옵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 주인공이 최봉도가 애순이라는 이 역으로 이렇게 나오죠. 이건 이제 그 뒤로 극장에서 이건 이제 춘향전에서 월매역을 맡았던 하나하나 서사가 아주 재밌는데 식사하러 가셔야 되니까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이게 더 재밌는데. 예,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기 5.18을 다뤘다는 거잖아요. 5.18 강조하는 이걸 가만히 있어봐. 중편 소설이네. 장학문도 있네. 여기 레닌 기치에 이정희 선생님 내가 만났어. 우리 출판 기념 때 우리 그 저기 잡지에 저번에 소설을 실었거든. 그분이 레닌 기치에서 일했던 기자야. 그래서 내가 유심히 봤거든. 질문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글 문학의 영역을 다시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조선족하고 완전히 많이 나왔어요. 많이 4월 30일에 해가지고 제가 여기 돌아가고 예. 저기 이정희 선생님? 내려가셨어요. 이정희 선생님이요? 네, 제가 만나서 인터뷰 했었거든요. 예. 저희 그 출판 기념회 때 오셨고, 그렇구나. 저희 그 잡지에 작년에 저희들이 여기서 소설을 기록, 작년에 여기서 이정희 선생님 특별전 했어요. 이정희 선생님 출판을 했어요. 작년에 했습니다. 여기는 뭐예요? 여기가 특별전인데 인물전이라고. 아, 이정희 선생님 그랬구나. 그 선생님이 있습니다. 레닌 기치에 대해서 얘기 많이 해주셨어요. 그분이 그야말로 상징님이죠. 예. 그렇어요. 주차를 못하냐고 계속 고생을 하시는 것 같아요. 주차를 여기 그러니까 이 골목으로는 못 들어와요. 골목으로 안 됩니다. 예. 차를 못 들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저 큰 길로 갖고 저 돌면 수고해 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하고 바로 민족문학 작가회의에서 제가 네. 나왔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정희 선생님 모시고 네. 소설 낭독도 하고 네. 인터뷰도 했고요. 네. 출판 기념회도 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분이 좀 그날이라는 그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아니 그런 것 저 원본 다 우리가 갖고 있어요. 그래요? 예. 제가 민족문학 사상 그 잡지 거기 회원이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그래서 출판 기념회 하고 그분들에게 원고료를 드려요. 예. 굉장히 열악한데도. 네. 제가 문정문학연구회에서는 저 혼자 왔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예. 그래서 일부러 만나가지고 거기 옛날에 민족문학 작가회에서 지금 저게 된 건가요? 지금 저는 이제 작가회의에 있는데 예. 제가 민족문학연구회에 그래서 아. 시를 쓰고 있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이 행사가 민족문제연구소 산하에 있어요. 아. 민족문학연구회가. 모르시죠? 선생님 여기서 언제부터 관장하신 거예요? 그럼? 저 지금 여기 이거 지금 온 것은 5년 좀 넘었고요. 예. 국내 들어온 지는 10년 됐고 그래요. 아 그러면 어디 계셨었어요? 저는 카자흐스탄에 거기 살다 왔죠. 아 근데 그래서- 말씨가 뭐 전혀 그런 게 없는데? 아니 저 여기서 대학 졸업하고 왔어요. 아 여기서 졸업하고 네. 선생님 여기를 무슨 사거리라고 해요? 소곱창 사거리? 세계 음식 문화거리. 네, 세계 음식 문화. 월곡도 세계 음식 문화거리요. 여기가 선생님 공원로 50번지예요. 탄정 공원로 50번지. 이 행사니까 이분이 예? 나이가 83살? 이정희 선생님? 아니 누구? 지금 이거 아니요. 아니 그분이 가족을 데리고 한국을 처음 방문하셨다니까요. 4월에 우리가 토크쇼를 했어요. 서울서도 했고. 그때 굉장히 많이 오셨어요. 그 지금 김포에서 귀화해서 사시는 그분도 계시고 제가 그걸로 시도 쓰고 그랬거든요. 김포에 누구 말이죠? 김포에 양세르게이. 양세르게이 아시죠? 양세르게 예. 옛날에 지적이에요. 아버지의 꿈.
아버지가 소설을 썼는데 그거를 저기 정부에서 없애버리라고 그래서 태워버렸잖아요. 고려 가족 식당이네. 많은 사람이 진짜 그 사활리에서 끌려갔다가 거기서 이제 자손을 낳았는데 대우에서 그 사람이야.